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가정은 이 행복의 동산이고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 또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죠. 천국의 모형 혹은 천국의 그림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곳이죠. 네, 가정이라는 곳.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된 가정이 너무 많죠. 예, 지옥이 된 가정이 많고 깨어진 가정이 많고 불화하는 가정이 많고 가족 관계가 소원한 가정이 너무 많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상당한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좋은 모습들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동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가족들 다 건강하고요. 자기 역할 잘하고, 아버지, 남편 직장 생활 잘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요즘 맞벌이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 잘하시고, 자녀들 뒷바라지 잘해주고, 학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은 행복한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조금 초점은 다를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의 복된 가정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죠.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복한 가정. 그러면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금년도에 나온 조사예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승된 비율.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거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가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00가정 중에 부모 자녀가 신앙생활 다 잘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다. 몇 가정 될 것 같습니까? 9%입니다. 91%가 신앙 전승에 실패했어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아미시 사람들이라는 경건주의 후예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좀 극단적 이언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사는 분들인데 세상은 악하고 세속적이니까 타락된 곳이니까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공동체를 조직해서 이 안에서 살아가자. 세속의 문화는 가급적 접하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아미시 사람들의 마을을 가면요. 제가 있었던 시카고의 일리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미시간주라든지 제가 다 가봤거든요. 경기도만한 땅도 있어요. 그 전체가 다 아미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마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전기 안 씁니다. 안 쓰는 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의 지도자 랍비의 집에 랍비 외부인을 집으로 들이지 않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컨택이 돼서 제가 갔는데 물었어요. 요즘 부모님으로서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핸드폰을 알아가지고 자꾸 핸드폰을 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마차죠. 세탁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성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감사한 줄 아시라고 지금도 한겨울에 손빨래 한다고 세탁기 못 씁니다. 전등불 없어요. 마차 타고 다녀야 돼요. 예,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정의 신앙 전수율이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어요. 또 유대인들이 많거든, 미국에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랍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복음 전수율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90%가 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모들이 유대인이면 유대교를 믿으면 자녀들도 유대교를 선택하고 또 회당을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아미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00가정 중에 9가정만 10가정 중에 1가정이 안 돼요. 뭐 반올림해서 10가정 중에 1가정만 부모가 신앙 물려주고 자녀들은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직계가족에서.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의 대답들 가운데서 우리 애가 성실하게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회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오고 그래도 가끔씩은 나오고 매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그래도 1년에라도 뭐 매주는 못 나오다 나온다라는 비율까지 포함한 게 9%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절기별 교인, 어쩌다 오는 어쩌다 교인들 쭉 빼고 나면요. 정말 부모님 자녀들이 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매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화된 가정의 비율은 제가 볼 때 한 4, 5%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들이 개신교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학교 만들었어요. 교회학교 만들었는데 지금 이 교회학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지구촌 전체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교나 이런 아미시 사람들 교회학교 없어요. 세대별 모임은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부모, 자녀가 다 같이 하나의 예배로만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학교, 청소년, 아동부, 세대별로 다 예배 따로 드리고 부모님 예배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100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은 부모님 찬송가 몰라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몰라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문화 속에 있어야 정신적 가치라든지 정신문화죠. 정신문화, 생활문화 같이 공유되고 공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의 문화를 나눠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질적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정 복음화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가정 복음화가 실패했다는 것은 교회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말이 돌기 시작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교회 학교는 차고도 넘친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 이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금방 아세요. 10가정 중에 1가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영적인 기준, 기독교적인 가치의 기준을 놓고 행복한 가정을 설명할 때 기준이 좀 다르겠죠. 자, 이게 이제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제된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가정의 여러 가지 요건을 설명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의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대화를 4단계로 나눕니다. 존 맥스웰 관계 기술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던 이 심리학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관계 기술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의 단계는 4단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1단계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부지간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퇴근해서 와서 여보 밥 줘. 예. 애들은 학원 갔어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수준을 무슨 수준이라고 하냐면은 정보 교환,
전달의 단계라 그래요. 정보교환 수준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고받는 단계예요. 근데 생각을 주고받는데 우린 뭐죠?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정도지 거기에서 공감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람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가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공감. 공감이 일어나면 사람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친밀감이 생깁니다. 근데 부부간에 그런 대화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를,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대놓고 화내기. 자기 생각만 잔뜩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가정의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대화의 수준이 2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연구조사가 되었어요. 이제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려면 3단계가 가야 되거든요. 공감.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4단계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 단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관계에서 온다고 봤을 때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거든요. 근데 부부간의 대화가 이런 정보 교환의 수준이 아니라 대화를 뭔가 좀 어떤 일을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2단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동의가 되는 단계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는 단계를 공감의 단계라고 했을 때 이 단계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하루에 20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30분이 안 돼요. 어떤 방송국에서는 조사한 게 일주일 내내 시간대 부부 간의 대화의 시간을 종합해도 1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대화라는 게 뭐라고요? 대놓고 화내기.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친밀감 있는 대화, 부모 자녀 간의 격이 없는 대화. 근데 친구하고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누구한테 안 하죠? 부모한테만 안 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정을 성경의 언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바나 그럽니다. 바나. 이 바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이트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바나 그러기도 하는데 수선집이에요. 수선집.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실 때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언어 속에 담아 두셨어요. 가정을 뭐라고요? 수선집이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지치기도 하고 고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다 세상살이 살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장난 데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찢어진 곳 있으면 꼬매고 서로 수선해서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서 어디 가는 거예요? 또 세상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수선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가 수선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선이 잘 돼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요? 우리 이제 아내가 남편이 서로 등 긁어줄 때 어떻게, 여보 여기 오른쪽, 거기 왼쪽 말고 오른쪽이라니까. 그렇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예. 아픈데, 가려운데, 힘든데, 지친데, 상처난데 서로 살펴가지고 싸매주는 거. 그게 1차적으로는 의사소통이죠. 근데 이제 존 맥스웰이라는 관계기술의 저자 존 맥스웰이 이야기한 게 뭐가 있냐면 한국에도 방문했었어요. 한국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사회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권위가 무너질 때 1차적으로 겪게 되는 큰 어려움이 대화의 단절이다 그랬어요. 예, 의사소통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게 막
노사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그죠? 네, 세대 간의 갈등 한꺼번에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 세계적인 분이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여야가 대화가 안 돼, 부부가 대화가 안 돼, 부모 자식이 대화가 안 돼. 요즘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돼, 학생들이요. 우리 이 사회 전반에 관계 장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신앙의 관점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린다면 행복한 소통이에요. 원활한 소통. 서로 달라도 다른 것이 잘 순조롭게 공유가 되면 거기에서 이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정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합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동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공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에 시간을 늘려야 되고, 이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과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다 말씀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의사소통, 대화가 잘 돼야 된다. 이건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대화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고요. 서로 그런 대화의 분위기와 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친밀감 높은 부부관계로 발전시키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줘.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거리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만나야 관계가 발전되잖아요. 시작이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첫 번째 기준이 존중과 배려예요. 존중이라는 단어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배려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나 우습게 여기고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그냥 불편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기준이 존중과 배려예요.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 이 2가지를 잘 지키면은 인간관계 스타트 매끄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째 단계가 뭐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귀담아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존중이죠. 경청이죠. 그래서 2번째는 경청이에요. 우리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부간에 이야기하면 귓등으로 들어, 귓등으로.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호소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내 얘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되는 단계가 어떤 거냐면 존중과 배려인데, 나 만났을 때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이분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자기 얘기처럼 잘 들어주시고,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데, 우리가 속상한 이야기 누구한테 하죠? 아내들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다 얘기 안 해요. 남편도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 해요. 아내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 남편 욕까지 다 해요. 친구한테. 이 인간이 말이야, 이 남편이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죽였다 살렸다 들었다 놨다 맺혔다 대쳤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해요.
들어주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경청입니다. 경청.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거. 인간관계가 발전한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요, 공감의 단계입니다. 친구가 얘기하다가 잘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추임새가 나와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나도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내 남편이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게 뭐죠? 공감입니다. 이 공감의 단계가 되면은 심리 역동이 생겨요. 뭐냐면 너는 내 편이다. 네, 너는 내 편이다. 이 내 편이라는 의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간혹 예를 들면 저는 아침 드라마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아침 드라마가 건강하고 건전한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가정 문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아내가 음식 쓰레기 봉투 버리려고 하는데 여보 음식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버리고 오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뭐 하죠? 리모컨 들고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저가 좋은 채널로 나를 인도하리라. 이 채널만 누르고 아내가 보고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윗집에 사는 아저씨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딱 타시네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주머니 아래층 사시는 아주머니시네. 안녕하세요. 예. 이 쓰레기 봉투. 예.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이 윗집 아저씨가 한마디 더 하시죠.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음식물 쓰레기 들고 여기 인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머니 얼굴 참 인상 좋으시네요. 이 아내는요, 내 남편이 연애할 때 한번 그 이야기하고 평생 살면서 인상 좋다, 얼굴 좋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요? 윗집 아저씨가 해줘요. 자기 남편한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윗집 아저씨한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침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인데 참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지쳐 있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의 단계에서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단계는 동행이라는 단계예요. 막 친구들 간에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하고 친구하고 뭐 떨어지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해요. 옆에 듣다 보면 화가 나서 빨리 끊었으면 좋겠는데 나랑 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나서 끊을 때 뭐라 그러죠? 야야야야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그리고 끊잖아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컨택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네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계 한번 실천해서 좋은 인간관계 그래야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참 중요하겠죠.